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결혼생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민법으로 퇴치한다. 왼쪽에 저번부터 붙여놨는데도 아침에 보니까 민법책 안 들고 와서 빌리러 오는 사람이 부재기수고, 근데 A습은 좀 하고 다녀요? 당첨 믿으면 가서 내일 또 민법이에요. 네. 그 기본서 들고 오시고 내일 또 기본서 들고 오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제 민사특별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 출제 배당은 딱 정해졌어요. 6문제로 40개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지금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 요 5개가 민사특별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위에 3개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법, 실명법, 요거는 우리 민법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 요 중개실무에서도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보통 3문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실명법 가자면은 한 4문제 이렇게 민법 출제되고, 아마 중개사법에서도 여기에서 아마 30문제가 나올 거예요. 따라 요 3개 법률은 우리 민법 시험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목, 예컨대 중개사법 실무 시험 등에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7, 8문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특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과 가담법이 이제 한 개씩 우리 민법에서만 출제되니까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하고, 먼저 그 두 줄만 하고, 여기 위에 3개는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서도 아마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법률관계 따지면서 이해하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요걸 이제 민법 시간에도 항상 진도가 촉박하기 때문에 언제 제대로 강의를 못 해줘요. 바쁘다 보니까 또 배당 비율이 적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중개사법 실무 시험도 써먹고 앞으로도 많이 써먹으란 말이고, 먼저 주택임대차법이 왜 제정이 됐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는 다음 2가지예요. 이 주택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얘가 갖는 임차권은 원래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라 지겹도록 가르쳐줬단 말이야. 을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주택을 제3자 병역에 매각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조장에서 반환 청구하면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것을 뭐하기 때문에 임대차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명도하고 거래에 난자되고, 재수 없으면 얘가 이제 36개 나와버리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보증금도 난리더라 해서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니까 이런 임차인도 좀 보호를 해주자 해서 이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다음과 같은 것이 핵심일까 하면, 첫째, 이 경우는 이제 요 임차인이 이런 경우에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까지 주택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이제 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다음 날 이후에 이 주택이 제3자 병에게 매각이 돼서 소유권 취득, 또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라 하더라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한 걸 주민등록한 걸로 보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택을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반환 뭐 하겠다. 반환 거절함으로써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수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양도는 모든 법률상의 주인은 양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자가 임대인으로서 이자에게 1억 원 보증금을 줘놨다.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겠지만 이 채무도 얘한테 승계되니까 기간 만료되면 쉽게 기간 만료해서 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이 사람의 보호가 돼요. 얘요. 얘는 지금 내 눈앞에 없잖아. 팔아먹고 갚았으니까. 근데 내 눈앞에 있지도 않는 애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봐야 보호가 안 되니까 내 눈앞에 있는 애가 애니까
얘한테 보증금 반환을 받도록 해야지 보호되지 않냐 그 이야기 쉽게 말하면.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얘한테 생겨되니까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완벽하게 보호된다. 요게 기본 골격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매각이 안 되고 여기 이제 채권자가 여기 후순위로 평이 이 주택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당권을. 얘가 이제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주택을 경매 신청 A가 낙찰을 받았다. 내용 파겠나요? 이런 경우도 얘가 선순위로 대항력 갖춰놨으면 기간 만료시까지 임차권 주장해서 명도 거절하고 기간 끝낼까지 살고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바로 이사가고 싶으면 얘가 지금 이 계약서에다가 대항력권 갖추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이게 주택임대보호법의 기본 골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대항력 갖추는 것은 얘 협조가 필요 없잖아. 인도 받는 거 지가 가서 이사 가면 되잖아. 전입신고 가서 구청에 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 거기 입법 목적 읽어보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점검하시고 특별법으로 이래서 제정됐다 그 이야기야. 다만 주택임대보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법이 민법이 보충적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편민적 강행 규정 읽으면 되고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에 적용이 된다. 쭉쭉 읽으세요. 1, 2, 3번 뭐 설명의 필요성 없어. 한글 읽을 줄 아니까 쭉쭉 읽으면 되고 그 다음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공부상으로는 공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쓴다. 이런 경우는 공부상의 표시를 기준한 게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판단한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판단 시점 주거용 건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계약 체결 당시인데 뒷편에 넘겨보세요. 거기 판례 사례 1번이 이해관의 판례.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따라 계약 체결 당시에 꼭 읽으세요. 그런 것까지 하나 설명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도 주택임대법 못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이야. 읽기만 하면 해결이 되니까. 다시 앞으로 돌려서 대지도 주택임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에 대해서만 동법이 적용된 게 아니고 나중에 임차는 경매 등이 들어가면 대지 환가 등까지도 우선 변제 받죠. 따라서 대지 부분에도 주택임대법이 적용된다 그 이야기고 판례 사례에서 2번 판례는 특히 요즘 시험에 최근 판례로 집중 나오니까 특히 점검 잘 하시고 실무시에는 다 배웠겠지만 원래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현재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나요? 그 상태에서 건물 용도 변경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주거용 건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 같으면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보증금 액수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죠. 누구보다도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그러면 이 경우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주거용 건물로 바뀌었고 소액 임차인이 생겼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 소액 임차인에 인정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도 일정 금액까지 우선 변제 받는가 그걸 묻고 있는데 뒷구제 결론만 봐보세요. 뭐라고 됐나요? 제8조가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제8조가 보증금 중 일정일 근저당권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주 모르니까 점검 딱 하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는 실제로 임대차하고 똑같으니까 동법에 적용이 된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가 더 칠판 보세요.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이제 주거용 건물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만 칠판 보세요. 동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도 동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책에 쓰는 판례 칠판 보세요. 칠판 이런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파트인데 갑이 분양업자고 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얘가 수분양자이고 아파트니까 주택임대법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다는 거. 지금 교재는 지금 둘이 뭉쳐 써놨는데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아직 등기 이전만 못 받은 상태라고 말이에요. sam파겠나요?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요를 수분양자가 나는 지금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고 아직 등기 이전은 못 받았지만 내가 사실상 소유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해서 이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임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임차인으로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여기 분양업자가 얘가 이제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그래서 이 분양계약을 해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여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부호가 되는가 요걸 묻는 건데 저번 주에 뭘 가르쳐 줬냐 그러면은 이런 해제 의사 표시하여 제3자 권리해야지 뭐한다. 조문이 몇 초인가요? 조문 숫자 내고 들어가면 사도 물어보니까 548조 1항 단서죠. 해제 의사 표시하여 제3자 권리해야지 뭐한다. 요게 548조 1항 단서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춘 요 임차인도 이 분양업자가 해제를 했을 때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인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내용 파겠나요? 이에 관해서는 요 을한 놈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얘는 지금 등기 전은 못 받았지만 분양대금은 완납을 했기 때문에 얘는 현재 주택의 아파트 무엇은 아니지만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도 뭐는 있다는 거예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는 거. 그러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고 임대차 계약 처리한 경우도 주택임대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대항 요건을 갖추면 얘도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가 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따라서 얘가 계약 해지해서 얘한테 명도 청구하더라도 얘는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한다 요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4번의 그 앞쪽에 이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는 A하고 임대차 처리한 경우도 동법이 적용된다. 확인됐나요? 그에 관한 판례가 그 밑에 사례가 2008년 4월 10일 방금 7, 8년 사례라고 말이에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요게 주택임대법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을 보세요. 계약이 뭐 돼서 해제돼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임차는 아파트 소유자는 분양자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만 물어본 게 아니고 바꿔서도 물어봐요. 여기 임차인은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뭐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딱 정리하라고 말이야.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일시상으로 임대차 읽으면 되고 법인이 임차한 경우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에요. 원래 주택임대법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동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야 뭐 상식으로도 알 거이고 법인인 건 적용 안 되잖아. 자연인이 영세 서민들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게 가르친 2번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보면 중민주택기금 그런데 요게 2015년도에 바뀌었죠.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국민주택기금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바뀐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2015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을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들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지금 갑이 주택 소유자다. 요 우리 지금 임차인인데 법인이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거는 동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동법이 적용이 돼서 보호가 되려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신고를 뭐 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따라서 이제 주택임대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갑이 병에게 건물을 매각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명도 청구하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대항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나가서 이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A한테 승계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이제 임대인이 극단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이 주택을 매각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36개 나와버리면 얘 보호 안 되는 거야. 이 경우는 보증금을 다 뜯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가 하나가 문제냐 그러면은 방금 읽어본 그 규정과 관련해서 요 법인이 이제 토지주택공사라고 말이야.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끄집어 가지고 이 주택을 이제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 법인이 임차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죠? 그런 다음 이거를 누구한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영세 서민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법인이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주민등록신고를 뭐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을 못 갖추잖아. 이때 이제 문제가 터져버려요. 이 소유자가 똑같이 제3자 병에게 매각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36개 나와버리면 임차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도 법인이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돈 뜯기죠. 36개 나와버리면 보증금 해소 뭐 한다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금이 고갈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증금을 뜯기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요 임차인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을 해주자. 그런 취지. 따라서 제가 뒷구절을 보면 주택을 임차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뭐 하라?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해버려요? 토지주택공사 법인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 법인이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이 갑의 주택을 제3자 병에게 매각고 얘가 소유권을 주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토지주택공사 법인은 임차권 가지고 뭐하고 대항하고 반환 거절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처분도 누구한테 승계되니까 얘한테 승계되니까 이렇게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니까 토지주택공사 법인은 완벽하게 보호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돼요. 똑같이. 근데 이거 하나가 이제 새로의 개정이 추가됐다가 그 뒤에 또 개정을 해서 동그라미 2번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이 좀 쪼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똑같이 여기 중소기업 법인이라고 말할게. 근데 대기업과 달리 돈도 별로 없는데 좋은 일을 한다고 말이야. 자기 직원들 사원용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을 빌린 다음에 사원용 기숙사로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소기업도 법인이기 때문에 주택임자법이 원래대로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갑이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이걸 빌려준 상태에서 제3자 평에 매각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또 36개 나와버렸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원래대로라면 대항력 못 갖추니까 대항 못하죠. 보증금도 이자를 퇴소 못하죠. 또 중소기업이 간만에 직원들 상원용 기숙사를 쓰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돈 또 다 날린다고 말이요. 또 이걸 방지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규정을 똑같이 두고 있다는 거. 뒷글을 썼다시피 그 회사가 중소기업을 말하겠죠. 선정한 누가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마찬가지요. 따라 취지를 딱 염두에 두고 외우지 말고 줄거리 딱 잡고 정리 딱 하시고 뒤에 넘겨서 전속기한 여러분 전공이니까 집에서 읽으시고 생활상시라도 알고 있으니까 차단기 2년 이상으로 한다. 2년 이상. 단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이유라는 것을 임차인 쪽에는 주장할 수 있다. 1년 약정 맺었을 때. 단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확히 이유라는 걸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 임차인은 가급적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이 더 유리하겠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1년으로 기간 딱 맺고 계속 살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그대로 있으면 되고 그럼 2년은 보장되니까 1년 만에 나가고 싶으면 1년 유령을 주장해서 보증금 들어놓고 나가면 되고 선택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
갱신과 관련해서 법정갱신 요거 정리 잘 하시고, 그 사유를 잘 봐야 돼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안 했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갱신된 걸로 본다. 요때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거기 6조 1항 다음에 지금 1항 그 동그라미 1번에서 아홉 임대인이 통지를 안 한 경우 법정갱신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6조 1항이야. 근데 그 다음에 저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임차인 쪽에서 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법정갱신이 된다. 이게 추가됐으니까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정을 해서 옛날에는 법정갱신의 경우는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봤는데 그 뒤에 개정을 해서 지금은 몇 년으로 보고 존속기는 2년으로 보고 정리했나요? 따라서 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는 2년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2년의 구속이 되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법을 잘 몰라서 또는 알더라도 1개월 전까지 나는 임차인이 나는 거주전 하고 싶다는 거요. 더 이상 여기서 살기 싫어요. 임차인 쪽에서는. 근데 법을 잘 모르니까 또는 알더라도 깜빡해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거절하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를 해야 될 거죠. 이렇게. 근데 법을 몰라서 그랬던 또는 깜빡해서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법정갱신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몇 년이 돼야 돼요? 2년이요. 임차인한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를 해서 임차인 쪽에서는 거주를 하고 싶으면 뭐 하라? 동그라미 3번.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이게 안 돼요. 임대인은 그대로 인연 구속이 되니까 여기서도 조심할 건. 원래 이제 우리 민법 임대차 경우는 민법이요. 민법 임대차 경우는 해지 통고를 하면 해지 기간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부동산인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이 지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장만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지 임대차 종료된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보증금 반에서 돌려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해지 기간이 1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돼 있네요. 민법하고 달라요. 여기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민법은 1개월인데 요거는 몇 개월로 되어 있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임대인은 보증금을 장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갖고 그 기간 내에 보증금 장만해서 돌려주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거 점검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임증감 처분권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한 가지 것만 조심을 하자는 거. 여기 차임증감 처분권은 원래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서 상당하지 않은 가격이 된 경우에 갑자기 이 주택 가격이 엄청 올랐다. 그럼 오른 가격만큼 차임이나 보증금 올려달라. 또는 거꾸로 내렸다. 그럼 깎아달라.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물론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경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원래 약정한 차임의 20분을 초과해서는 증액 청구 못한다.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증액 청구 못한다. 요리 되어 있다. 이거는 상을상조 다 아는 이야기였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차임증감 조건 동법 7조 여기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한다는 거 듣고 있죠? 재계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중개업자들 엉터리 아주 이상한 놈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말이야. 실무에서. 이게 임대 종료 재계약을 하는데도 임대인 이제 증액 청구를 하겠죠? 끝나면 임대는 항상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원래 약정은 차임에 또는 보증금의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중개업자가 있다고 말이야. 이게 엉터리가 상엉터리 놈이란 말이야. 이런 무슨 구전을 받나 모르겠어요. 이 조항이 일단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차임증감 조건은 권리 종류 중에서 뭐에 해당되나요? 차임증감 권리 종류로서 민법 교재도 몇 번 나와. 형성권이죠. 공부 좀 하라니까요. 형성권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요 증감 당사자가 합의해서 증감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면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7조 차임증감 조건이 적용이 되려면 전제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임대차 존속 중해야돼요. 존속 중에 이제 경제상의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뭐 말고 합의 말고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존속 중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후 뭐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존속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뭐에 의해서 합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뒷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압축을 시켜서 또 토막을 지어 써놓는다가 종료되면 뭐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존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감이 이루어지는 동규정이 적용돼 안 된다. 이런 거는 20분을 제한 안 받는다 말이야.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이 규정은 언제 적용된다? 임대차 존속 중에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물론 동그라미 2번에 쓰였는 것처럼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옛날에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동법 10조 2에다가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반환 청구보다 모치를 딱 해놓은 거고, 올 차임 전환 시 산정료를 제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은행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옛날처럼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봐야 투자 수익이 얼마 안 돼요. 따라서 기존에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인데 요거를 이제 올 단위 차임으로 바꿔서 월세로도 받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너무 부당하게 이제 차임을 받으면 안 되니까 보증금 중 1억을 이제 올 단위 차임으로 받고 싶다. 그럼 연 얼마까지 받느냐? 지금 요걸 계산하는 건데 이에 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교재는 옛날 걸 써놨죠. 거기 보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고반 올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 10%로 되어 있죠. 요거하고 선택을 하는 거.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요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연 1.25%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옛날에 이제 여기에다가 몇 배를 고받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차기에 쓰는 그 4배를 고받도록 됐다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연 1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에다가 몇 배를 곱한 거? 4배 곱하면 5%가 되겠죠. 그럼 더 낮은 비율이니까 요게 10%고 요건 5%니까 5%를 택하겠죠. 그럼 1억에다가 0.05 곱하면 얼마요? 500만 원이죠. 연 500만 원까지 지금 차임을 받는다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요걸 저 낮추자는 거예요. 해서 저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요게 지금 연 3.5% 지금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한 게 아니라 더하라는 거. 이렇게 요게 지금 작년 2015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다는 거. 시행은 11월 30일 시행이 되고, 그래서 교재를 진작에 바꿔냈었는데 그걸 모르고 추가 추록인 거 어디에 여기 써놨던데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는 1.25 플러스 지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3.5%로 되어 있으니까 3.5%.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4.7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더 싸잖아. 옛날 것보다. 옛날 거 4.5%였는데 오늘 말겠어요? 이걸 더 낮추기 위해서 이것도 높다 그래서 낮추기 위해서 개정해서 고쳐놓고, 물론 이 경우에 초과 차임 등에선 당연히 반환 청구한다 요리 되어 있고, 그 다음 대항력 요게 이제 주택임대법을 꽂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요게 이제 동법의 적용 재정 치료를 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측에 넘어가서 주택을 인도받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하고 전입신고한 거를 이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이제 보는데, 인도에서 이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점검 하시고 전대차 등을 함으로써 무슨 점유하는 경우?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대항력을 체득할 수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그런데 이 임차인이 아직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그렇게. 그럼 얘가 임차인이고 얘가 전차인이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임차인의 임차권은 누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을 취득한 걸로 보는가? 거기 밑에 판례 사례에서 봐보세요. 앞구절 눈을 읽으세요.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지 않고 인도받은 적이 없죠.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 갖춘 적이 없죠. 그런 다음에 적법하게 뭐 했다는 거? 전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그러면 임차인의 임차권은 여기서 지금 임차인은 지금 여기 주택에서 거주한 바가 없잖아요. 그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신고를 백날 해봐야 여기 경우에 임차인이 여기에 주소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 뭐 하는 거예요. 다 현재 여기서 직접 거주하고도 누가?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주민등록신고를 해야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 판례예요. 이런 거는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시험에 하도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약간 쪽팔리다 그래서 별로 안 물어보지만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에 판례에서 첫 줄 다시 읽으세요.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해서 거주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이따가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주민등록 해야 된다. 읽어보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다 아는 이야기 좀 다시 점검당하고 주민등록 꼭 임차인 본인 것일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탈자 있으니까 외자는 넣으시고 외국인 외자가 빠졌잖아.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는 외국인은 이제 주민등록은 뭐 하잖아요. 대신 그 뒤에 써놨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요게 이제 주민등록을 가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체류지 변경 신고하는 것이고 전입신고한 거 똑같은 거이고. 그럼 외국인도 동법에서 보호된다. 그 이야기고 외자가 빠져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효력 발생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제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요리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신고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신고 효력이 이거에서 우리 판례가 전입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전입신고서가 행정관청이 수리한 때 신고 효력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건데 우리 판례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 교재 제일 앞에 543편 제일 밑에 보면 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써놓고 거기다 판례를 하나 예들어 놨는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동 100-1번지가 정확한 이제 주소지인데 이렇게 100-1번지로 전입신고를 정확히 했다는 거 그렇게. 그런데 요걸 이제 주민등록 표상에 기재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뭐 예쁜 거요. 차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담당 공무원이 차고 이렇게 해서 100-10번지로 주민등록 표상에 잘못 기재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지금 인정이 된다고 돼 있죠. 확인했나요? 요거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뒤에 넘기세요. 제일 위에 판례 사례를 읽으세요. 눈으로. 이 경우도 지금 담당 공무원이 차고 일으킨 사례인데 양 사례가 전혀 결론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요즘에 하도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최근에 돌아서 이걸 좀 기억을 하겠더니 야매로 담당 공무원이 차고 일으킨 거 이렇게 외우고 다니다가 뒷동선 맞고 또 1년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니까 야매로 하지 말고 구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앞에 사례하고 뒤에 사례하고 차이점을 생각을 하세요. 똑같이 담당 공무원이 차고 일으킨 사례인데 앞에 사례의 경우는 대항력 인정이 돼요. 뒷페이지 사례는 대항력 인정이 안 돼버려. 눈으로 읽으세요.
사고하세요. 뭔 차이가 있을 것 같나요, 그게? 그 담당 공무원은 자꾸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주의시켜주고 자꾸 읽어보라는 거야. 앞의 경우는 자, 핵심은 여기다 딱 두라는 거예요. 이 중록신고는 언제 이렇게 생기는가? 전입신고서가 행정구차 돌아온 때가 아니라 관청이 수료한 때 생긴다. 여기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그럼 앞에 사례는 무슨 사례일 것 같아요? 그냥 요점은 그거예요. 수리시에 지금 수리시에 신고 이렇게 생기니까 수리시에 정확한 지번으로 신고가 되셔야 돼요. 수리시에.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서 요게 뭐까지 된 거예요? 그러지, 수리까지 된 거예요. 수리까지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주민등록 표상에 적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눈이 침침했던가 100-1, 100-10번으로 기재했을 뿐이니까 앞에 사례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은 차고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거예요. 내용파겠나요? 근데 뒤에 사례는요? 뒤에 사례는 처음에 임차인은 제대로 된 지번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는 다세주택 가면 동호수까지 기재해서 전입신고해야죠. 정확히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되기 전이요? 이게 그대로 수리돼 버리면 대항력 인정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근데 정확한 지번으로 수리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수정 요구를 한 거예요. 착각해서. 지번 잘못 기재해서 고치세요. 당신 그거는 동호수 기재 안 해도 돼요. 해서 좀 삭제를 해본 거야.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런 다음에 잘못된 지번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고 그게 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시에는 제대로 된 지번으로 전입신고 된 게 아니죠. 그게 대항력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구별했나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착오라고 얄미로 악쓰고 다니지 마시라면 정말로 보기 싫으니까. 이거 아주 요즘 공부 좀만 하면은 요 판례가 최근에 유달리 많이 출제된 거 알아요. 근데 또 공부 제대로 하겠더니 얄미로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렇게 하면 대항력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외우고 다니더라고 말이야. 그거 아니니까 요 주의하라 그 이야기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앞에 사례는 정확한 주소지로 전입신고서가 행정관청에 도달했고 수리까지 된 거예요. 근데 뒤에 사례의 경우는 정확한 지번으로 임차인이 동호수 기재까지 해서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요게 뭐 되기 전에 수리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착각해서 수정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지번으로 수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주택별 주민등록 방법 요거 한번 생활성에 할 것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번 신고만 하면 대항력 인정이 되고 거주 필요성 때문에 301호, 302호 나눠놓은 거는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고 그런 다세대 주택, 아파트 이런 거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몇 동, 몇 호까지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 인정이 된다. 다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인도받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를 말할게. 따라서 이제 요걸 이제 그 다음 날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인도받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했는데 요 당일에 당해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을 공시 수단으로 하고는 있으나 여기 뭐 공부상으로 뭐 등기처럼 공부상으로 기재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요 저당권자 등의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입신고 안 됐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저당권 설정 받는데 보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더라. 그 위에가 우선해 뿐다. 그럼 왜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뭐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인도받고 제일 밑에 방가로 39번을 보세요. 제일 밑에 방가로 39번. 눈으로 읽으세요. 이해했나요? 이런 거는 좀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요때 이제 저당권이 같이 당일에 설정이 되면 요 저당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딱 이런 거는 임차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경비 신청하면. 그게 방거로 39번이고.
그 다음에 혈옥 발생 시기는 판례로서 가로친 1번 판례하고 여기 지금 따로따로 막 써놔버렸는데 가로친 4번 판례를 정확히 비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가로 1하고 가로 4하고 요게 이제 옛날에는 요즘에는 요 판례도 좀 뜸하지만 10여 년 전에 한 4, 5년간 요 두 개 판례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몇 년 동안 출제된 판례인데 요즘에는 하도 울거먹어서 좀 들리지만 가로 1하고 가로 4번하고 그 비교할 줄 아나 그래서 여러 번 출제된 판례라고 말이야. 1번 판례는 이런 거이고 이 판례에서 묻고자 하는 이유, 왜 차이가 있는가, 왜 자꾸 출제를 하는가, 그 이유를 깨우쳐야 된다 말이야. 지금 거기 가로 1번 판례는 내용이 이런 거요. 지금 갑이죠. 원래 주택 소유자예요. 얘가 여기 내 거니까 요걸 인도받아서 얘가 이제 점유는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 주택 소유자로 전입신고 당연히 돼 있을 것이고 당연한 거잖아. 근데 얘가 이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까 듣고 있죠. 이 주택을 을에게 매각을 한 거렇게. 그런데 이제 내가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매순으로부터 주택을 계속 임차 빌려서 이 주택을 쓰고 싶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소유자로서 주택 썼지만 이제는 무엇으로서 팔아먹고 임차인으로 이제 계속 쓴다 그 이야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얘 앞으로는 옛날 적부터 인도는 돼 있고 전입신고도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뀌었잖아요. 임차인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종전 소유자 매도인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었는데 이자의 임차권을 언제부터 대항력 인정이 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요 경우에 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격려가 돼서 그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보통 이제 잔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이전된과 동시에 A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딱 설정을 해줬다는 거야. 이전 등기가 격려된과 동시에. 양파겠죠? 자, 나중에 이 주택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임차인하고 여기 저당권자하고 누가 우선하는가? 또 바꿔 말하면 경매 들어갔을 때 낙찰적 임차권이라고 대항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지금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어찌 될 것 같나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서 낙찰됐다. 임차인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세요. 거기 답이 있잖아. 그 가로치 1번에. 여기 종전 소유자 매도인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는가 그 이야기인데 뒤에 있잖아. 매수명의 소유권 있는 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즉시부터가 아니라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다음 날부터. 잘했나요? 그럼 이 경우는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자 경매에서 낙찰되면은 얘는 임차권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 대항 못해요. 명도해줘야 돼. 확정일자 갖췄다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우선해버리고. 그러면 왜 이 경우는 소유권 있는 기가 격려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저당권자가 우선해버리는가 지금 이야기인데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에 대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으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3자들은 이 사람이 소유자로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는 게 언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지.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주민등록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유권을 매개로 한 게 아니라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제3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돼야지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그 이 길 다음 날부터 똑같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가 구별할까 가로친 4번 판례인데 여기서 4번 판례는 지금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좀 사례 문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는데 요거 정확히 이해했죠? 지금 이 병이 지금 이게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병이 임대 아파트
분양업자예요. 그래서 저 을에게 요 임대 아파트 일단 임대를 딱 해준 거예요. 요게 임대인이고 요게 임차인이고. 근데 임대 아파트는 전대 같은 게 안 되죠. 근데 빌어먹을 놈이 무단으로 가벽에 전대를 딱 한 거예요. 기억하겠나요? 얘가 지금 전차이냐. 그런 다음에 인도받고 얘는 전입신고 다 해놨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단 갖지 말고 여기는 지금 임대 아파트로 이야기를 했어요. 요때 이제 전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단 전대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임차권을 취득을 못하죠. 임차권을 대항은 뭐 하잖아. 제3자 대항을 못하고 무단 전대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요게 적법하게 전대가 되면 이 판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무단 전대가 된 거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임차인이 요 임대인 분양업자로부터 이 임대 아파트를 이제 뭐 한 거예요?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앞으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있는 게 격려됐겠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대출을 받고서 분양받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동시에 설정되는 거 필비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인단 말이에요. 이전님께 격려당과 동시에 A은행 앞으로 또 대출 받고 근저당을 또 설정해 준 거 이렇게. 이때 이제 이 근저당권자하고 여기 이제 전차인이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었겠죠. 얘가 이제 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됐을 것이고, 얘는 이제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요걸 묻는 거예요. 요 경우는 여기 지금 임차인에게 소유권 있는 게 격려된가 동시에 즉시 얘는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하니까 요 경우는 임차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저 왼쪽하고 구별하겠나요? 차이가 뭐인가요? 차이. 쉽게 하세요. 요 경우는 얘가 지금 옛날에는 소유자로서 이걸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유시간표를 보면 주민으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소유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란 걸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님께 격려되고 그 다음날 또 대항력 취득도 보지만 여기는 봐보세요. 얘가 저기 갑처럼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옛날 옛적부터 얘는 나무가 빌려 쓴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도 얘는 나무가 빌려 쓴 사람을 알고 있었잖아요. 유시간편을 빌리면 이자의 주민으로 표상되는 점유관계는 애시당초부터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매개로는 점유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가 이미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전 등기를 딱 한가 동시에 대항력을 바로 취득해버려. 이 경우는 무슨 알겠나요? 물론 이 경우에 아까 이제 무단 전대가 됐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흠은 하자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전 등기를 한과 동시에 여기 이 전차인이죠. 원래는 전차인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요거는 이전 등기가 경유된과 동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이고, 요거는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해왔던 것이 아니고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뀐 케이스고, 요거는 옛날 쪽부터 임차인으로서 나무가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점유해왔던 것이고, 그게 차이점이라고 말해요. 그걸 구별하고 있나. 그래서 4번 출제된 거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에 임차권의 승계, 2번은 무시해도 되고 가로친 3번에 임차권의 승계 읽으세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양도 전대를 했어요. 확인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뭐 당연한 거고, 점유력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 기간 내에 전입신고 이루어지면 이제 퇴거 신고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뀐 건데, 전입신고 이루어지면 핵심은 원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했나요? 이제 물어본다 말이에요. 지금 다시 앞으로 돌려서 여기 543페이지에 판례 사례가 있죠. 543페이지에 그 판례하고 구별하세요. 지금 막 띄엄띄엄 짜놔보니까 지금 차근히 구별해서 이렇게 딱 비교 정리를 해야지 이해하기 쉬운데, 가로친 1번하고 4번 판례 아까 좀 비교 정리 잘하고 3번에 임차권의 승계 이 판례하고
앞에 543페이지에 판례 사례됐나 판례하고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똑같이 전대차가 이루어진 사례죠. 그 차이점이 뭐인가요? 앞에 판례 사례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취득을 했다 못했다. 임차권이 아니라 대항력을 취득했다 못했다.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득이 이루어진 거이고. 구별했나요? 지금 여기에 가로친 3번 요거는 대항력을, 그게 차이점이에요. 임차인 인도받고 전입신고 다 갖춘 상태에서 양도 전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 스토리예요. 구별했나요? 알아들었어 보고. 그 다음에 대항력 존속요건 여러분 전공이니까 1번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일시적이나마 다른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럼 이전 시에 대항력이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이때도 이 판례를 지금 이게 잘못 인용해 놨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문제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와버려요. 거기 2번을 이의신청 못 들어오게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주택 임차인 일시적이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는 그러면 이전 시에 이제 대항력이 소멸이 되니까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 소지로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이전한 때 재전입한 때 새로운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 그 이야기인데, 그죠? 이 상태로 한번 이의신청 들어와보라. 그래서 정확히 이의신청 못하게 하려면 판례도 마찬가지고. 힌트를 주면은 다시 앞에 넘기세요. 여기 주민등록 공시수단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것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의 어떤 가족의 주민등록도 상관이 없다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548 동그라미 2번에서 임차인이 그냥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라든가 자녀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따라서 이 판례가 맞으려면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걸 빼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데. 제 말 알아들어요? 주택의 임차인이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소멸이 되는 거 이전 시에. 제 말 알아들어요? 법공부 얀매로 대충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그 다음 뒤에 동그라미 3번 판례는 우리 실생활에서 종종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임대인이 이미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받고 전입신고 다 해서 대항력도 취득해 놓고 근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주죠. 은행은 자기보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광적으로 실해요.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임차인이 선 보증금 매수 경매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채권자는 은행이 자기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데 뜯기면 이제 문책당하니까 항상 선순위를 원해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출 받기 위해서. 근데 임차인이 양해 안 해주잖아. 자기도 또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면 보증금도 뜯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자 뭐 예쁜 거예요. 임차인과 상관없이 무시해버리고 임차인 몰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것으로 이전했다. 그 케이스죠. 그럼 이 경우는 주민등록이 비록 이전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래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스토리예요. 그 다음 주민등록 직권 말소. 이것도 옛날에 한 너댓 번 계속 반복 출제된 판례인데 한 10여 년 전에 한 4, 5년간 계속 나온 판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쪽팔리니까 잘 안 나오는데 1.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를 했다. 일단 대항력이 소멸이 돼요. 동그라미 1번. 그러자 꼬우면 임차인이 이제 뭐 하면 돼요? 동법 소정, 주민등록법 소정 이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회복하거나 재등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종래의 대항력이 뒷골랑지 소급에서 유지가 된다. 그 판례죠.
그 다음에 대항력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대항력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요걸 묻는 거 아까 앞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대항력의 내용에서 묻는 건 이런 거였고, 얘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그 다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요때 갑의 주택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다. 요때 얘가 소유권 유전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임차권 가지고 대항한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이고, 문제는 이렇게 대항력 갖춘 상태의 양도가 되면은 대항력 주장에서 기간 끝날 때가 사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묻지 않은 거 요걸 묻는 거예요. 대항력 갖춘 상태의 양도가 되면은 동법 3조 4항에 양도는 모든 법률사항의 주인은 양순에게 생겨된 것을 이거 본다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걸 추정한다로 하게 되면 큰 난리가 난다. 그 3조 4항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게 추정한다로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냥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추정한다로 하면 큰 난리 난다니까.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나는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받지 않는 걸로 특약 맺었다. 그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버리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 박살나지 않을게. 따라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본다. 따라서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일처로 양순에 승계되니까 기간 끝나면 양순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그 이야기고, 그러나 우측에 동그라미 3번 다음 같은 경우는 승계가 안 된다. 지금 이 경우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가 되니까 기간 끝날 거 살고 당신은 이자로부터 보증금 돌려받아라. 그래 보호가 된다. 지금 이 취지인데 이게 언제나 얘 보호에 적합한 거 아니잖아요.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에요.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 상호간의 신뢰관계 중시가 돼요. 나는 요 임대인이 품성이 원화하고 그래서 믿으니까 이 사람하고 임대차인데 팔렸다. 이 새로운 놈 보니까 이게 인상이 그래요. 이게. 나 얘하고 계속 임대차 관계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얘하고 유지하고 이자로부터만 받아야 되냐 그 말은. 그잖아요. 따라 이런 경우는 양도 사실 안 날로부터 뭐 하시라.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자의 보증금 반환처럼 A한테 승계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자의 보증금 반환처럼 소멸이 안 돼요. 보증금 누구로부터 돌려받아라? A한테. 단 요 경우는 얘가 주택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갔잖아요. 그 나는 이제 보증금 이자로부터 받고 싶을 뿐이잖아요. 그 양도사지 않는다고 이의제기 하라는 거잖아. 그 소유자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보증금은 이자로부터 돌려받고 거주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따라서 그 동그라미 3번 판례 여러 번 그 출제가 된 판례니까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하셔라는 거예요.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는 여기 이제 2013년도 그 판례인데 1월 달에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의 가을 우리 시험에 바로 출제될 만큼 여기서 과거에 상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이제 바로 출제가 됐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지금 이 갑이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1억이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임차인이 병에게 또 빚을 지고 있어요. 얘는 임차인의 채권자라고 말해요. 그럼 이 채권자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이 주택이 자기 것도 아니고 얘 거라면 주택이라도 이제 가압류하겠지만 뭐 얘 재산도 없잖아요. 이 재산을 해봐야 뭐밖에 없어요? 보증금. 그러면 결국 채권자인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똑똑한 게 누가 법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서 들어야 이렇다. 요 보증금 가지고 자기 채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보증금을 이렇게 종료돼서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또 써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뭐 하잖아요. 얘가. 요 채권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갖는 1억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미리 뭐 해놓잖아요. 가압류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압류하면은 이렇게 집을 못하니까 누가 안 시켜도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택을 가압류한 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죠. 주택은 내 거예요. 그 요거는 가압류 뭐 하는 거예요? 요 채무자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뭐가 된 상태에서 잘 봐야 돼요. 주택이 가압류된 거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 주택은 이제 얘 거니까 이 상태에서 주택을 내 거니까 팔 수 있잖아, 임대인은. 이렇게. 이제 뭐가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 가압류는 얘가 얘한테 보증금 집을 모아두러 막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주택이 매각이 됐잖아.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처럼 동법 3조 사항에서 이자 보증금 반환처럼 얘한테 승계가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얘한테 보증금 줄 수도 있잖아. 제 말 알아들어요? 원래대로라면 얘한테 줘야죠. 근데 얘는 또 지금 가압류를 해놨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되는 판례가 요건데 결과적으로 가압류 효력이 얘한테도 미치면은 얘는 얘한테 돌려주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가압류 효력이 얘한테 안 미치면 얘 큰일 나버려. 이렇게 반환해 보니까. 그러면 돈 뜯겨. 돈 회수 뭐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얘가 지금 채권자, 얘가 채무자, 임차인이 채권자를 기준했을 때 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자죠. 요런 애들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민법 교재에 자주 나와. 채권자, 채무자. 요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제3채무자 그러죠.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날도 더운데 점수는 안 나오고 또 머리깨나 찢고 위에서 또 하염없이 담배 피우고 하늘 쳐다보고 이놈의 세상 묻히 살아야 되는가 또 그럴 건데 제 시간 안에 문제 풀지도 못하실 거고 제 시간 안에 문제 풀고 짧은 시간에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싶거든 책만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요. 왜냐?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지문을 보면서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민법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판단하고 정답 고르면 돼요. 여러분한테 분필 주면서 저처럼 설명을 하고 요구하는 시험 아니라고 말이야. 시험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르라는 거야. 그 고르는 건 뭐 한번 하냐? 지문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게 법률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걸 빨리 번역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지문 딱 보면 그때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자. 이게 뭔 소린 거고 그러고 그러면 벌써 떠버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제 시간에는 못 푸는 거야. 제 시간에 풀고 싶고 시간이 넘게 남으려면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유가 뭐냐? 책에 쓰여있는 그 판례 내용 그 문구 문장들이 그대로 지문에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눈에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 안 읽기로 물론 대한민국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색이지만 책 안 읽는 것이 책 안 읽고 제 시간에 풀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책 읽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편법을 쓰는 게 또 뭐냐 그러면 동영상 듣는 거예요. 그 동영상 들으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데 백날 들어봐야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도 어떻게 듣느냐? 그냥 선생이 설명하면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까지 그대로 들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근데 2배속, 4배속 막 이래 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계속 그것만 외우고 다녀.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점수를 빨리 고득점을 올리고 제 시간에 풀고 싶으면 책 읽으세요. 그래서 교재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서 있는 선생들은 시다버려요. 이 교재를 여러분이 읽을 때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책 혼자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막 두서없이 막 쓰기 때문에 그 선생이 필요한 거야. 번역해 주기 위해서. 그 선생이 무슨 판사하고 뭘 읽고 책 읽고 이건 선생도 아니라고 말이야. 책 읽으면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차이고 그런 걸 번역해 줄 선생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고 그게 여러분하고 격이 달라요. 저는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 차이점도 가르쳐주고 읽으세요. 여기서 근데 저는 시다버려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힘드니까 번역해 주기 위해서 서 있다고 말이에요. 책 읽어야지 고득점을 빨리 제 시간에 풀고 고득점이에요. 책이 많이 읽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학력 필요 없어요. 대학교 졸업장 10장 가지고 있어봐야 책 한 페이지 안 읽으면 머리에 똥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지적 수준은 졸업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끊임없는 독서량에서 지적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책 많이 읽은 사람 지적 수준이 대학교 졸업을 10번 한 놈보다 훨씬 뛰어나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바야만. 제가 중개사 강의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겪었어요. 그것도 수도권에 주로 다 낙향 삼아서 지금 내려가는데 피똥 싸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막 내려와서니까. 정말로 힘들어 내려와서 이 강의하는 게. 근데 여하튼 간에 수많은 사람을 겪었는데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의 지적 수준은 졸업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독서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책 읽으세요. 책. 옛날에는 졸업장에 사람 반명 중에 뭐였지만 요즘에는 기나 고등이나 대학물 다 먹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졸업장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시대 지났다 말이에요. 요즘은 중고등학교 나와도 똑똑한 사람 잘된 사람 많잖아요. 네? 대학 졸업장이 뭔 필요 있나요 요즘에는.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너는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저도 배울 만치 배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하면 제가 저 새끼 또 대학도 안 나와서 강연한가 또 이럴까 봐서 하도 뭐 말만 하면 뒤에 똥간 옆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하고 앉았으니까 거기까지 배울 만치 배웠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칠판의 사례에서 지금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고 우리 교재에 자주 나왔다시피 이런 애를 얘에 대해서는 다시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뭐자를 붙여서 제3자를 제3채무자. 따라서 이 판례 이제 요지가 지금 이건데 우리 시험에도 이제 이걸 기다랗게 낼 수가 있게 압축했는데 이 경우에 종래 임대인의 양도인 제3채무자서 지위가 양순에게 이전되는가 이렇게 이제 압축시켜서 우리 시험에 냈을 건데 제3채무자 지위가 얘한테 이전되는가. 만약에 제3채무자 지위가 이전된다 그 말은 가압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3채무자 지위가 얘한테 이전이 안 된다 그 말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이자와 가압류 효력이 소멸이 돼본다 그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양도가 됐을 때 제3채무자서 지위가 얘한테 승계가 안 되면 가압류 효력은 결과적으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얘는 보증금 반환 채권 승계 받았잖아요. 그럼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줘 버려요? 얘한테 돌려줘 버려요. 그럼 얘는 보증금 가지고 자기 채권에서 뭐 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이 경우 이제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니까 여기에 가압류 채권자가 끊임없이 뭐를 신경 써야 되냐 그러면 요 주택이 내가 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에 가압류 나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양도가 돼버리면 가압류 효력이 만약 소멸된다고 가정하면 그래 끊임없이 뭘 신경 써야 돼요. 주택이 혹시라도 매도가 되는가. 그런 다음에 얘한테 넘어가면 다시 또 잽싸게 보증금 반환 채권 다시 또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알아듣겠나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우리 판례는 제3채무자 지위는 얘한테 그대로 이전된다.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얘는 얘한테 가압류 돌려주면 안 되고 얘한테 돌려주다니까 이제는 누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여기 주택을 양도받은 애가 혹시라도 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자의 채권자에서 뭐가 됐는가 가압류가 됐는가 그걸 얘가 신경 써야 돼요. 가압류가 되었으면 이렇게 반환하면 안 돼요. 근데 신경 안 쓰고 가압류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주어버렸다. 근데 얘가 다시 엄마 내가 가압류 났으니까 나한테 내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하니까 점검 꼭 해야 되고. 그다음 판례 사례에서 1번, 2번 판례는 뭐냐 그러면 1번 판례는 요걸 묻는 판례인데 미등기 주택의 매수인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동법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지금 이제 얘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이제 매각이 됐는데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돼 버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등기는 경료가 안 됐어요. 따라서 얘가 누구다? 미등기 주택의 매수인인데 얘가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에 당연히 대항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니까 살고 끝났다. 이 미등기 주택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으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판례 요지를 보면 미등기 주택의 매수인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동법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된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2번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걸 몰라서 틀린 사람 없고 지문을 잘못 읽어서 틀린 사람 많으니까 특히 유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별을 하라는 건데 지금 갑의 주택 소유자이고 요 우리 주택 임차인이고 여기 이제 후순위로 병이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봐야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주택을 경매 신청을 해서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A가 낙찰을 받았어요. 얘는 주택 경락인이에요. 참고삼아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민사집행부에서는 경매를 매매일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지금 못 알아할까 보다 주택 경락인 그렇게 하는 주택 매수인 그러면 주택이에요. 이 경우는 이 임차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기간 끝날 때까지 내가 살고 끝나면 누구로부터 보증금 돌려받는가? 주택 경락임 이자로부터 보증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감안해서 낙찰대금 정할 때 보증금 액수만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증금 돌려줘야 되니까. 요건 지금 뭐예요? 주택 경락이냐? 염두에 두고 거기 2번 판례 눈을 읽으세요. 그 다음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죠. 그 2번 판은 대지 경락이냐? 얘는 양순에 해당이 안 된다. 요거는 주택을 경락받은 애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하지만 이번에 저당권자가 뭘 경매했어요? 대지. 그래서 얘가 대지만을 땅 대지만을 낙찰받았다. 얘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경락에는 3조 사항은 뭐에 포함이 안 된다? 양순에 포함이 안 되니까 뭐하고 구별 잘하시라? 주택 매수인, 주택 경락이라고 구별 잘해야 돼요. 주택 경락에는 양순에 포함이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생겨받는 그거 구별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경매한 임차권을 소매에서 그 3조 5원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대항력 취득시가 걸려서 가로친 1번 뒷페이지 가로친 2번까지 지금 요 내용인데 이거는 외울 수가 없고 사례 문제로 하도 물어보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을이 대항요건 갖췄다.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다 했다. 여기에 후순위로 이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임차권이 대항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다른 건 이제 순위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요. 시험에서 지겹도록 물어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중간 임차권에 관한 판례인데 중간 임차권 지금 갑이 주택 소유자이고 요 우리 제일 선순위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후순위로 우리나라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아주 많아요. 얘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도받고 이제 전입신고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정으로부터 또 돈을 빌리고 얘한테 2번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래서 이제 임차권이 저당권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강학상으로 중간 임차권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죠? 이 경우에 여기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자 경매에서 낙찰이 됐다. 두말할 것 없어요. 임차권은 후순위니까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의 대항을 못하니까 얘는 명도하고 순위에 따라서 자기 보증금을 회수하면 돼요. 그리고 그 주제는 해야 돼요. 순위는 얘가 1번 요게 이제 확정일자까지 계약서 받아놓으면 요것보다는 선순위로 2번 얘가 3번을 배당받고 요게 확정일자고 배당 순위가 1, 그 다음 2번 저당권자 2, 그 다음 얘가 3번으로 돌아가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는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고 그래야 얘부터라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으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를 이제 시험에 난다. 제일 꼬랩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2번보다 여기에 임차인은 더 선순위죠. 그랬을 경우에 제일 꼬랩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경락이 되더라도 2번보다 선순위 임차권은 소멸이 안 되고 존속이 되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데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 것이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저당권 제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당권의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청구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해요. 얘는 채권 해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1번보다 후순위 그러나 2번 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중간에 끼는 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내용 보겠나요? 따라서 얘는 이제 임차권을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명도하고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만 경매대금에서 해소하고 거주전하게 되는데 요때 하나만 묻는단 말이에요. 사례를 이렇게 딱 연결해 놓고 2번이 경매 때 하도 시험에서 사례도 워낙에 나오니까 이 경우에 이 매수인 이 경락인 매수인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법 3조 사항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포함되는가 이렇게든지 물어보는데 하세요. 이 사례에서 1번이 하든 2번 저당 경매하든 요건 언제나 소멸하죠. 요때 이 매수인도
보증금 반환 처분을 승계받는 동법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되는가? 근데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포함될 일이 없죠. 여기에 경락인이 양순에 포함될 때는 어떨 때예요? 임차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을 때. 대항해야지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사가 아니요. 그 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을 이자로부터 돌려받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하잖아. 그러니까 배당에 참가해서 경매대금 가지고 순위에 따라 배당받지, 기간 끝날 때까지 주택 내가 쓰고 얘한테 보증금 돌려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 3조 사항의 양순에 포함이 안 돼요. 특히 유념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D페이지 548페이지 제일 위에서 동그라미 2번인데, 거기 보면 예컨대 어느 주택 1번 저당권 중간에 대항력 임차권 2번 저당권, 요게 지금 중간 임차권에 관한 판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외워봐야 문제 못 푼, 책에 있는 거 읽어봐야 문제 못 푼다고 말이에요. 방금 가르쳐 준 거를 이해를 꼭 해야 돼요. 언나게 시험에서 물어고. 이게 이제 시험이 하도 나오다가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 시험을 보면은 요 중간 임차권 무엇으로 바꿔서도 작년에 거는 출제했잖아요. 원리는 똑같고 임차권을 뭐로 바꿔서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뭐 요 임차권을 하도 읽어먹었어. 사례 등으로 전세권으로 바꿔서 출제도 했죠. 중간에 전세권을 임차권을 뭐로 바꿔고 전세권으로. 그래도 똑같아요. 원리는 요 2번이 경매해도 요거 소멸한 거 중간 전세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지를 못하니까 원리를 가르치면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앞머리했다고 뒷머리했다고 별표 치고 외우는데 그거 받아 보니까 이걸 전세권으로 바꿔내 또 빵점짜리 수두룩하고. 원리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 법 원리는 딱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이 말을 잘 응용하면 공부하고 말 것 없이 고득점 한다. 근데 문제는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제가 되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똑같음이 안 똑같음이 되어버려.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이야. 그 다음 보증금의 증액과 대항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동그라미 1번에 읽으세요. 오타 고치세요. 일본에 오타 하나 있잖아. 임차인이 저당권, 주택의 저당권 설정이 된 이후에 보증금을 합의해서 증액시킨 거예요. 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으로 바꾸세요. 임차인이 2번 들어갔잖아요. 뒤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 합의가 아니라 임대인.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 다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시간 중에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이제 건물 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 등기부를 보면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을이 이제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임차를 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 갖췄다. 근데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주인들한테 건물 주인들한테 뭐 설정해달라 요구를 많이 해요. 전세권을 해서 임차인이 자기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억수로 많다.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전세권 설정도 같이 받자. 옛날에 전세권 설정을 거의 안 해줬는데 요즘은 주거용 건물에 상가하면 전세권을 같이 설정해 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는 가장 핵심이 뭐이더라? 전세권과 임차권의 대항력은 서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각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548페이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자기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이 스토리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을 실행했다는 경락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권은 낙찰권 등기 소멸이 되겠죠.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서 말씀대로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까지 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대항력은 각각 효력이 다르니까 각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우측에 동그라미 3번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인데 동일한 사안에서 최선순위로 전세권도 같이 이제 설정을 받은 거예요. 임차인이.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일단은 경매에 들어가니까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게 아니라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사례예요. 확인했나요? 그러면 전세권은 이제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되겠죠. 근데
전액을 배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 여기서 동시에 보증금을 말하겠죠.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락인에게. 그러면 경락인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얘가 전세권자로서 배당력을 했지만 배당받지 못한 전액 보증금에 대해서 경락인이 뭐 해야 된다? 변제 책임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따가 요 판례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뒤에 넘기면, 요거는 지금 전세권자로서 먼저 배당 요구한 사례죠. 동일한 사례에서. 근데 뒤에 넘기면 저기 552페이지를 봐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거기도 비슷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시험은 552페이지, 물론 55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판례도 출제가 됐고 549페이지 제일 위에 3번 판례도 출제가 됐는데 549페이지 3번 판례는 동일한 사례에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사례라고 했죠. 근데 거기 552페이지 제일 밑에 2번을 봐서 똑같아. 임차인으로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요거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사례예요. 거꾸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사례. 거꾸로. 구별했나요? 시험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거기 550페이지 2번이 아주 경매에서 논란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 552번 판례가 왜 문제가 있는 거는 이때 살펴보기로 하고 두 개를 또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549페이지 제일 위에 3번하고 여기 550페이지 제일 밑에 2번하고 549페이지 제일 위에 3번 판례는 전세권자서 배당 요구한 사례고 55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사례예요. 이따가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가죠.